반갑네. 나는 대한민국 경제학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학장 박사일세.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나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경제 탐험을 떠나볼 텐데 다들 준비됐나?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지. 우리가 보통 통화정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지? 맞아, 바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는 거지. 근데 말이야, 그건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돼. 오늘은 그 이자율 경로 너머에 꼭꼭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 바로 이 신용견해라는 새로운 길을 한번 파헤쳐 볼 거야. 다들 탐험과 모자 단단히 쓰고 따라오라고.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탐험 지도야. 먼저 신용견해가 대체 뭔지 감을 잡고 은행 대출 경로랑 재무상태표 경로라는 두 개의 큰 동굴을 탐사할 걸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보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아주 체계적이지? 자, 그럼 출발!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군. 신용견해. 이게 뭘까? 기존의 이론은 아주 간단해.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고 투자가 준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현실 세계가 그렇게 교과서처럼 딱딱 떨어지나? 아니거든. 현실의 금융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신용견해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이론일세.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신용견해는 통화정책이 대출의 가격, 즉 이자율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출의 양 자체,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왜? 현실에선 은행이 돈 빌리는 사람 속을 100%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정모의 비대칭성 같은 마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야. 아주 현실적이지? 자, 그럼 첫 번째 비밀 통로, 은행 대출 경로로 한번 들어가 보세. 이름 그대로 은행이 대출해주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경로야. 중앙은행의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시중은행들을 거쳐서 우리 경제 전체에 태풍을 몰고 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길이지. 자,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게.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야. 중앙은행이 이제 돈줄 좀 쨘다 하고 긴축 정책을 쓰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돈, 즉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돼.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출해줄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해지겠지? 그럼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거야. 결국 돈이 급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어드는 거지. 마치 도미노가 착착착 넘어가는 것 같지 않나? 자, 이 수식이 바로 그 도미노 효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걸세. 화면 좀 크게 볼까? 중앙은행이 돈줄을 쥐면 은행이 가진 예금, 즉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재료가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은행이 해줄 수 있는 대출도 줄어들지.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결국 나라 전체의 씀씀이, 즉 총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이 화살표 흐름만 따라가면 이야기가 그냥 보이지? 이 흐름만 기억하면 은행 대출 경로는 그냥 마스터하는 걸세. 좋아. 첫 번째 동굴 탐험을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좀 더 깊고 복잡한 두 번째 동굴로 가보자고. 바로 재무상태표 경로일세. 이건 그냥 은행이 돈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아니야. 돈을 빌리는 쪽, 즉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가게의 재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경로라네. 핵심은 이거야. 중앙은행의 정책이 기업의 순자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재무적인 맷집에 영향을 준다는 걸세. 기업의 맷집이 약해지면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 불안하겠지? 쟤 좀 위험한데? 싶은 회사들만 돈 빌리러 오는 역선택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빌려가서는 갑자기 위험한 사업에 막 뛰어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결국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자, 이 수식도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화면을 좀 크게 볼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보통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오르지. 주가가 오른다는 건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은행은 이 회사는 더 튼튼해졌구나 라고 판단해서 돈 떼일 걱정을 덜하게 돼. 그래서 대출 문턱을 낮추게 되고 기업은 그 돈으로 신나게 투자를 늘리는 거지. 결국 경제 전체의 수요가 살아나는 원리일세. 금리 하나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거쳐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대단하지? 그리고 참고로 말이야. 이 재무상태표 경로에는 쌍둥이 동생격인 현금 흐름 경로라는 것도 있어. 재무상태표 경로가 기업의 전체적인 맷집, 그러니까 순자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금 흐름 경로는 당장 쓸 수 있는 돈, 즉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에 더 집중하는 경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야.
이 이론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노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네. 1929년 대공황. 당시의 주식 가치가 무려 85%나 폭락했어. 100만 원이 15만 원이 됐다는 건데 상상이 가나? 기업과 가게의 재무상태표가 말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난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겁나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겠어? 경제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거야. 재무상태표 경로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진짜 역사적인 사례지. 자,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 얘기를 했지만 이 원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네. 이제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고. 이걸 가계 유동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중앙은행의 정책이 우리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가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비싼 물건, 소위 내구재나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다들 경험 있잖아? 내 주식 계좌가 시뻘겋게 불타오르면 괜히 지갑이 막 열리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거. 바로 그 이치야. 자, 이 마지막 수식이 바로 우리들 이야기일세. 주식 같은 금융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왠지 우리 집 자산이 확 줄어든 것 같아서 불안해지지 않나? 그럼 어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자동차 바꾸려던 계획, 집 사려던 계획을 미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집집마다 지갑을 닫으면 나라 전체의 총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아주 직관적이지? 자, 다들 고생 많았네. 오늘 아주 깊고 어두운 동굴들에 탐험했는데 길 잃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잘 따라와줘서 정말 기특하구먼. 이제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정리해볼 시간이야. 임무보고를 시작하지. 자, 오늘의 탐험 요약 보고. 첫째, 신용견해는 이자율 넘어 금융시장의 마찰이라는 현실적인 렌즈로 통화정책을 본다는 것. 둘째, 은행대출 경로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대출 능력을 직접 조절하는 경로라는 것. 셋째, 재무상태표 경로는 기업과 가계의 재무 맷집을 변화시켜 대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원리가 결국 우리 가계의 소비 결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어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짱 박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전부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은행을 거치지 않는 핀테크 대출이나 아예 중앙기관이 없는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전통적인 신용 경로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건 교과서에도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야.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일세.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네.